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난 수업을 끝나고 이제 한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이제 좋은 질문을 하였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 자, 여기 요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가상의 기업의 이 재무 상태표를 봤을 때 이 자기자본 부분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Owners Equit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자기자본인데 Common Stock and Paid in Surplus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Retained Earning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Common Stocks and Paid in Surplus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보통주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기업이 그 투자자인 주주에게 제공한 부분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주는 기업에 현금을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주한테서 돈을 받았다. 그 돈의 크기가 얼마냐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요 Common Stock and Paid in Surplus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주주한테 투자를 받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또 보면은 이제 1번 부분이 있고 이 뒷부분이 있어요. Common Stock이 있고 그 다음에 Paid in Surplus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뭐냐, 이거는 그 뒤에 그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또 잠깐 언급을 할 때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기업이 주식을 만들 때 이제 이 주식이다.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다 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주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그 문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의 금액이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1,000원이라고 쓰여져 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요 1,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1번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보통 기업이 이 주식을 팔 때는, 예를 들면 투자자가 나중에 주주가 되는 이 투자자가 이 주식을 구매하는데, 구매할 때 정확하게 딱 1,000원만 주고 살 일은 절대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은 웃돈을 얹어서 이제 사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10,000원을 주고 최초에 이 주식을 삼성전자로부터 받게 돼요. 그러면 이 1,000원이라 쓰여져 있는 것을 9,000원을 더 주고 샀기 때문에 플러스 9,000원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플러스 9,000원을 요 Paid in Surplus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이 보통주에 쓰여져 있는 이 그 금액보다 얼마나 더 웃돈을 주었느냐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시에서 총 투자자가 납입을 한 10,000원이 전체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그 중에서 정확하게 주식에 이게 얼마짜리 주식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은 커먼 스탁,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나머지 그 차이만큼은 Paid in Surplu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Retained Earnings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과거에는 유보 이익이라는 말로 많이 불렀고요. 이제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서 이제 쓰지를 않고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요거는 뭐냐, 우리가 처음에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예시를 하나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업 B가 설립이 된 이후에 실제 거래를 해서 이렇게 이익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순이익이 100만큼 발생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자본이 원래 500이었던 이 기업이 자기 자본이 순이익만큼 늘어서 600으로 100만큼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로 요 100만큼 늘어난 부분이 요 retained earning 이익 잉여금이에요. 이제 이것은 기업이 순이익이 생겼을 때 이렇게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순이익이 생겼을 때 순이익으로 인해서 자기 자본이 늘어난 부분, 그러니까 이익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고, 그것을 기업에 남겼기 때문에 유보이익 혹은 잉여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면 벌수록 추가적으로 요 이익 잉여금 부분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셔서는 안 되는 것이, 자기 자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투자자 혹은 주주가 기업에게 준 돈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업이 실제로 주주한테 받은 돈인 요 커먼 스탁 앤드 페이드 인 서플러스가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누적이 돼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직접적으로 투자자한테 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자기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쨌든 주주가 있어야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주주가 처음에 이 기업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돈을 벌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주주한테 그동안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고 돌려주게 될 돈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 잉여금이 이제 누적이 돼가는 겁니다. 점점 쌓여가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잠재적으로 유보를 했다 혹은 남아있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지금 유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유보라는 것은 미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돌려줄 것이지만 잠시 미루고 있다라는 뜻을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실제로 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주로의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할 때 요 배당금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손익계산서의 아랫부분, 원래 이제 손익계산서에 표현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여기에는 손익계산서 넷인컴 순이익 아래에 배당이 얼마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요 배당이 바로 주주가 받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이익을 보면은 493이라는 항목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순이익이 493이었는데 그 중에 123만큼은 배당이고 나머지는 addition to retained earnings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23과 373을 합치면 493 해서 이 순이익이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 기업이 돈을 벌면 순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둘 중에 하나로 처리를 한다. 첫 번째, 즉시 주주에게 돌려준다. 그것을 우리는 배당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나중에 줄게 라고 냅둔다. 그것을 우리는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익잉여금으로 분류가 된 목만큼 이제 요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봤던 이 이익잉여금 항목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요 배당으로 주게 된 것은 즉시 주주들한테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기업에게서 실제로 빠져나가게 되는 돈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친구가 궁금해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자,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이 결국 채권자나 주주로의 현금 흐름으로 갔다. 근데 주주로의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이제 왜 배당금만 치느냐? 왜 이익잉여금은 들어가지 않느냐? 자기 자본에서 왜 이익잉여금이나 요 다른 부분은 왜 고려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익잉여금이 고려가 안 되는 부분을 이 뜻을 이해를 하면은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게 맞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로의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번에 주주들한테 얼마나 주고 받았느냐를 표현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배당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이 돈을 번 순이익 중에서 일부를 즉시 현금으로 주주들한테 돌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주주들한테 갔어요. 하지만 이익 잉여금이라는 것은 주주들한테 이번엔 안 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주한테 실제로 돈이 간 게 아니죠. 다 간 게 실제로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요 주주로의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이익 잉여금을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익 잉여금은 그러면은 돈을 번 것만인데 이익 잉여금이 있으면은 현금이 그만큼 늘어난 건가? 그러니까 이 항상 신문 기사나 아니면 정치인들도 항상 착각을 하는 것이 요 유보이익이나 이익 잉여금이 있으면 현금을 기업이 쌓아놨다는 뜻이냐? 네, 이렇게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벌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 현금으로 주주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유보를 했네. 자기네가 쌓아놓았네. 그러면 현금이 그만큼 늘어난 건가? 그러면은 자산의 현금 부분에 늘어난 거냐?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회계의 그 회계와 실제 현금 흐름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인 돈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인 돈을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일부는 두 가지 항목으로 이제 빼기가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본 지출과 순운전자본의 변화라는 항목으로 빠지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빠지게 되는 돈은 기업이 돈을 썼다. 쓴 거니까 현금이 줄었다 해서 마이너스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항목들이 뭐냐? 첫 번째 자본 지출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고정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순운전자본의 변화는 기업이 일상생활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매출 채권이라든가 매입 채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쓴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거 두 가지 모두 기업이 앞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돈을 번 거를 다 주주들 주면 지금 당장은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 대신 이 기업에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벌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업은 전체 벌어들인 돈 중에서 일부를 다시 자기 자신에게 재투자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회계에서는 이익 잉여금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 잉여금이라는 것은 100%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일부는 현금에서 다른 자산의 형태로 바뀌어서 기업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주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이제 그러므로 가끔 뉴스나 신문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보 이익이나 뭐 이익 잉여금이 되게 많다라고 하면서 왜 돈을 쓰지도 않고 냅두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면 그분은 재무관리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현금으로 현금을 여기 쌓아놓았다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고 기업이 다시 더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난 그 수업 끝날 때 또 질문을 이제 중간에 수업 중간에 질문을 하시기 어려우시면 이제 수업 끝나고 질문을 하면은 제가 최대한 설명을 그때그때 드릴 거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그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충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하면은 제가 또 가산점도 이제 드리고 하니까
네,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 배운 현금 흐름의 계산,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 주주로의 현금 흐름, 채권자로의 현금 흐름, 이 부분이 사실은 중간 시험 때까지 해당되는 범위 중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을 해보시면서 그 연습을 해보시면은 좀 이 재무 관리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또 관련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퀴즈로 만들어서 또 제공해 드리고 설명도 드릴 테니까 이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저희 수업뿐만이 아니라 회계 수업이나 다른 재무 수업을 듣더라도 이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번 장의 마지막 주제인 세금인데요. 세금을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법인세를 냅니다. 이 법인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인세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법적인 인간인 요 법인이 내는 세금이다 해서 이제 세금 법인세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요게 생기게 된 이유를 제가 처음에 1장에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쉽게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투자자들한테 지나친 부담 혹은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하자면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기로 했다. 이거 되게 좀 표현이 하다 보니까 되게 종교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기업 자체를 인간으로 치고 그 인간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와 권리를 모두 몰아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업에게 투자한 주주들 자체는 추가적인 위험 부담, 바꿔서 말하면 그 채무, 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리나 의무는 결국 나눠 가지기예요. 이제 민주주의 사회나 어떤 사회의 모습이나 아니면 경제에서 결국 누가 부담을 하고 누가 혜택을 보느냐, 이게 결국 핵심인데, 기업의 경제 활동에서는 그것을 이 기업 자체의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으로,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으로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파산하면, 원래는 만약에 이 기업이 법인이 아니었다면, 단순한 물건, 소유만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었다면, 기업이 파산했을 때 기업이 졌던 의무, 즉 만약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이 책임을 져야 됐을 거지만, 이제 우리는 기업이 법인이 됨으로써 스스로 의무를 짐으로써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기업이 그 추가적인 의무를 원래 우리 주인인 주주들한테 더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게 끊어준 거죠. 이제 그런 혜택이 기업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대신 그러면 너도 인간이니까 이제 그러면 돈을 내라. 모든 인간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그래서 세금을 정부에 내게 된 것이 바로 요 법인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주식회사라는 형태가 만들어질 때는 이제 이런 사회적인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받았던 것은 혜택은 까먹고 불만만 생기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세금 내야 돼. 약간 이런 항상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을 잘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최대한 현금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필요한 비용처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요 세금을 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합법적으로 줄여볼까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 세금 계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사회적인 그 형평을 고려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내주자, 그리고 적게 버는 사람들이 조금 덜 내도록 허용을 해주자라는 체제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좀 그 부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똑같이 기업에도 적용이 돼서 우리나라는 그 누진세가 적용이 되고, 따라서 기업이 이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이게 실제 우리나라의 세율 현재 2024년에 적용되고 있는 세율인데요. 이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왼쪽에 각 사업 연도 소득이 있고 청산 소득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요 왼쪽입니다. 이게 각각의 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그리고 내년 2025년 이렇게 매년 몇 퍼센트를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 한편 이 오른쪽에 있는 청산소득은 뭐냐면 기업이 청산을 했을 때 얼마를 내는 거냐라는 건데, 청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접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이 그 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접을 때 최종적으로 세금을 몇 퍼센트를 내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보면은 또 이 위아래로 나눠져 있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합법인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조합법인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잠깐 나왔던 그 코퍼레티브, 그 조합,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1인 1투표권을 가지고 이제 공평하게 참여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랑은 조금 상관이 없고, 보통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사업들, 뭐 주식회사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파트너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영리법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영리라는 것이 이익을 영위하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기업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그 과세 표준,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총 벌어들인 것이 2억이 안 되면 9%, 2억을 넘어가면서 200억 이상이면 19%, 200억을 넘어가면은 21%, 3천억을 넘어가면 24%까지 이제 9%에서 24%로 쭉쭉 늘어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어떤 기업의 이익이 올해 1,500억 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세율은 실제로 얼마냐라는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그러면 이 표를 보면 1,500억은 200억 이상 3,000억 이하니까 21%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00 곱하기 0.21을 해서 계산기의 힘을 빌리면 315억 315억을 세금으로 낸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기업이 실제로 1,500원을 벌었을 때 그 1,500원에 대해서 이 구간별로 각각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처음 1,500원 총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최초 2억 원까지는
이 9% 세금이 적용이 되고, 그 2억 원을 넘어간 순간부터 200억 원이 안 될 때까지 19% 세율이 적용되고, 200억 원을 넘었을 때부터 3천억이 될 때까지 21%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계산하면 1,500 중에서 최초 2억 원은 2 곱하기 0.09를 해서 0.18억,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1,800만 원을 먼저 세금으로 낸다. 그 다음에 1,500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세금 계산이 끝났으니까 1,498억을 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또 200억까지니까 200억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율 198억이죠. 처음에 2억 원을 냈으니까 198억, 그러니까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198억 원에 대해서는 요 19% 세율을 적용받아서 얼마를 낸다. 그리고 이제 200억 원을 넘긴 부분, 1,500억에서 200억 원을 뺀 부분이니까 1,300억 부분은 21%, 그래서 0.22를 낸다. 요렇게 계산이 되고,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를 합산한 것이 최종 세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얼마를 세금으로 내느냐는 딱 그냥 단순하게 이 세율을 곱한 거랑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율이 존재하게 돼요. 첫 번째는 한계 세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율, 그러니까 세금을 몇 퍼센트를 내느냐지만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1원을 추가로 벌면 얼마를 내느냐를 알을 때 한계 세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 원론을 들으셨다면 한계라는 말이 여러 경우에 붙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 경제나 경영에서 한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를 의미할 때 보통 한계라는 말을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플러스 얼마의 세금이 적용이 되느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의 예시에서는 이미 1,500원을 벌었기 때문에 여기서 1억 원을 더 벌면 그 플러스 알파인 1억 원 중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느냐를 뜻하는 말이 한계 세율이 되는 거죠. 반면에 평균 세율은 그래서 네가 최종적으로 낸 세금이 얼만데를 물어보는 개념이 평균 세율입니다. 네, 그거는 복잡한 계산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서 실제 낸 세금을 가지고, 그러면 그 실제 세금이 어디서 나왔냐면 네가 총 1,500원을 벌어서 나왔기 때문에 1,500원 중에 실제 낸 세금의 합을 계산을 해서 계산되는 값이 평균 세율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 한계 세율이 일반적으로 평균 세율보다 높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세율은 커지는데 나는 이미 낮은 세율의 낮은 구간에서 적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평균은 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내는 평균 세율은 아까 봤던 24%가 아니다. 그거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시가 이제 제가 하나 더 넣어놨는데, 어떤 기업이 세금 과세 대상이 되는 그 세금을 계산할 때 들어가게 되는 이익이 300억 원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가 필요하겠네요. 죄송해요. 그 전에는 그 2020년까지 10%, 20%, 22%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해놨는데, 자, 요걸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2억 원 이하에 대해서 10% 세율이다 라고 한다면 2억 원까지는 10%로 해서 계산이 나오고, 2억 원을 넘어가는 부분부터 200원까지, 그러니까 200억 빼기 2억을 해서 지금 단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걸 계산해서 그 구간에서의 세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천억에서
그 200억을 사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 이익은 300억 원이었으니까 이게 최종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300억 원에서 그 앞에 구간인 200억을 뺀 부분만 실제 22%의 세금 적용을 받음으로 22억이 계산이 된다. 그러면은 실제 법인세는 61억 8천만 원이 되는데, 이제 그것은 전체 300억 원 중에서 61억 8천만 원을 세금으로 냈기 때문에 20.6%가 된다. 이 20.6%라는 평균 세율은 지금 이 기업의 한계 세율인 22%보다 작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세율과 평균 세율을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세금의 계산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을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누진세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구간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임 대통령이자 지금 다시 대선에 도전하는 트럼프가 기업인 출신이죠. 기업인은 세금을 매우 싫어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밀어붙인 게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라 해가지고 감세 정책을 이제 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게 Tax Cuts and Jobs Act인데, 요 법에 따라서 누진세를 빼라. 그러면은 무조건 이 기업, 모든 기업에 대해서 21%의 세율을 적용하자로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유리해진다?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이 유리한 거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불리한 거고, 뭐 기업과 시민을 비교할 때 시민이 조금 더 부담이 커지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친기업적이니까.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쉬워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도 그 개정이 되면서 2017년 이후에 12판이 나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요 바뀐 법안에 따라서 그 설명이 들어갔어요. 이제 과거에는 누진세가 적용이 됐지만 지금은 아니다.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누진세가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요 계산법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